이게 제 대답입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폭우 속 쓰러진 남자를 구한 빈민가 청년 민우. 일주일 후 그 남자는 한성그룹 회장이 되어 나타나 100억을 내밀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호흡기를 떼고 내 곁에 있게. 민우는 수표를 찢어버렸죠. 하지만 몰랐어요. 그 회장이 10년 전 아버지를 식물인간으로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을. 원수와 은인, 두 남자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곳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 외곽의 낡은 주택가, 그곳에는 오늘도 하루를 버티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년이 있어요. 이름은 민우 28배 나이지만 그의 어깨는 이미 세월의 무게로 굽어 있었죠. 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민우는 늘 그렇듯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죠. 규칙적인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좁은 방안을 가득 채울 뿐이었어요. 아버지는 10년째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깨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의사들은 말했지만 민우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규칙적인 산소호흡기 소리만이 좁은 병실을 메울 뿐이었죠. 병원은 깨끗했지만 매달 민우에게 날아오는 수백만 원의 병원비 고지서는 민우의 등골을 휘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던 것이 점점 세차게 쏟아지더니 어느새 폭우로 변해버렸죠. 민우는 아버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닦아드리며 하루를 정리했어요. 손등에 남은 멍자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 채권 추심업자들이 다녀간 흔적이었죠. 이봐요, 김민우 씨. 이번 달까지 3천만 원 안 갚으면 이 집 넘어가는 거 알죠? 그들은 문을 발로 차며 소리쳤어요. 민우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민우의 손등을 밟고 나갔죠. 그 아픔보다 더한 건 자존심이 짓밟히는 고통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빨간 글씨로 된 최종 경고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민우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와 생활비, 그리고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달, 주말 건설 현장 일용직까지 쉬지 않고 일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계란 3개와 김치 1통, 그리고 오래된 라면 몇 개가 전부였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우가 10살 때 어머니를 잃은 후 혼자서 민우를 키워주셨어요. 가난했지만 아버지는 늘 웃으며 말씀하셨죠. 민우야,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단다. 그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정직하게 살아라. 그 아버지가 10년 전 공장 화재 사고로 쓰러지셨어요. 동료들을 대피시키다가 유독가스를 마신 거였죠. 회사에서는 법적 보상금만 주고 사건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돈은 초기 치료비로 모두 사라졌고 민우는 홀로 남겨졌어요. 밤 11시 민우는 야간 배달 아르바이트를 위해 낡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심히 다녀올게요, 아버지. 민우는 낡은 우비를 입고 빗속으로 나섰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배달앱의 알림음이 계속 울려댔습니다. 첫 번째 배달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민우는 계단으로 30층을 올라가야 했습니다. 배달원은 엘리베이터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문을 열고 나온 청년은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주문한 지 30분이나 지났잖아요.
죄송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건 제 문제가 아니죠. 환불 처리 요청할 거예요. 민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환불 처리되면 배달비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페널티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항변할 수 없었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배달을 마치고 민우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랐어요. 온몸이 빗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오늘 목표는 15만 원이었고 아직 8만 원밖에 벌지 못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섯 번째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인적이 끊긴 산업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도로 한쪽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비스듬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비상등도 켜지지 않은 채로요. 민우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남의 일에 끼어들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데 차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운전석 쪽으로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것처럼 보였죠. 민우는 오토바이 속도를 늦췄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그냥 가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요. 민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저기요, 괜찮으세요? 민우가 차에 다가가자 상황이 명확히 보였어요. 60대로 보이는 남성이 운전석에서 반쯤 몸을 빼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목에는 고급스러운 시계가 차여 있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아저씨, 정신 차리세요. 민우는 급히 남성의 목에 손을 대봤어요. 맥박이 아주 미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호흡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민우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지만 폭우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출동까지 최소 40분이 걸린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40분이면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지금 이 사람을 병원까지 데려가려면 배달을 포기해야 합니다. 오늘 밤 예상 수입 15만 원을 날리는 거죠. 내일 아버지 약값이 부족해질 거예요. 게다가 배달 앱에서는 계약 위반으로 페널티를 먹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그냥 두면 죽어요. 민우는 쓰러진 남성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걸 보니 부자인 것 같았죠. 아마 민우와는 평생 교차할 일도 없을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를요. 젠장, 나도 참. 민우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리고 결단을 내렸죠. 그는 쓰러진 남성을 조심스럽게 끌어안아 자신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혔습니다. 남성의 몸은 축 늘어져 있었고 민우는 한 팔로는 핸들을 잡고 다른 한 팔로는 남성의 몸을 지탱해야 했어요. 버티세요. 병원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폭우 속을 민우는 미친 듯이 달렸어요. 시야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몇 번이나 미끄러질 뻔했죠. 뒤에 탄 남성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버티세요. 민우는 계속 말을 걸었어요. 의식을 잃지 말라고, 곧 병원이라고요. 한 번은 급커브 구간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지만 민우는 온 힘을 다해 균형을 잡았어요. 만약 넘어졌다면 둘 다 죽었을 겁니다. 15분을 달려 마침내 종합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남성을 부축해 응급실로 뛰어들어갔고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어요. 환자가 쓰러졌어요. 심장 쪽인 것 같아요. 의사가 달려와 남성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급히 소리쳤습니다. 심근경색, 즉시 심장내과로, 코드 블루.
스트레처는 순식간에 응급실 안쪽으로 사라졌어요. 민우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신가요? 아니요, 그냥 길에서 쓰러진 걸 발견해서 데려왔어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할 뻔했어요. 민우는 연락처를 남기고 병원을 나섰어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배달 앱에서 계약 위반 경고 메시지 3통과 페널티 부과 알림이 와 있었어요. 오늘 벌이는 완전히 날아갔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배달 건수가 제한됩니다. 참, 나 진짜 바보 같네. 민우는 피식 웃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사람의 생명은 구한 것 같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 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인공호흡기는 여전히 규칙적인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아버지, 오늘 사람 하나 살린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다시는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라면 똑같이 하셨을 거잖아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전 그날도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이렇게 되셨죠. 저도 아버지 닮았나 봐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아버지 곁에 누웠어요. 내일 또 어떻게든 해야 합니다. 빚쟁이들이 올 테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하고 페널티를 받은 상황에서 더 많은 일을 찾아야 해요. 하지만 민우는 몰랐어요. 오늘 밤 자신이 구한 그 남자가 누구인지를요. 그 남자는 바로 한성그룹의 한광태 회장이었습니다. 재계 서열 10위, 자산 3조 원을 가진 거대 기업의 수장이었죠. 그리고 10년 전 민우 아버지가 일하던 공장 화재 사고의 책임자이기도 했어요.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빈민가 청년과 재벌 회장의 기이한 인연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둘은 아직 몰랐죠. 이 만남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지, 그리고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를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내일도 민우는 일어나 싸워야 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는 돈이 아닌 양심을 선택한 자신이 조금은 자랑스러웠어요. 일주일 후 민우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비좁은 원룸 계단을 오르는데 현관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서류 가방을 든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김민우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한성그룹 비서실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저희 회장님을 구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꼭 뵙고 싶어 하십니다. 민우는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자신이 구한 사람이 한성그룹 회장이었다니. 재계 서열 10위의 거대 기업 회장이요.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굳이 만날 필요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십니다. 비서는 정중했지만 단호했어요. 민우는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민우는 비서가 준비한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한성그룹 본사로 향했어요. 거대한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로비만 해도 자신이 사는 집보다 넓어 보였죠.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복도가 나타났어요. 비서의 안내를 받아 회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열리고 넓은 집무실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그리고 커다란 책상 뒤에 그날 밤 민우가 구했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게. 한광태 회장이었어요. 일주일 전 창백하고 죽어가던 모습과는 달리 지금은 위험 있고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께. 자네가 김민우 군이지? 네, 그렇습니다. 한 회장은 민우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낡은 옷, 거친 손, 피곤해 지친 얼굴. 한 회장은 이미 민우에 대해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식물인간 아버지, 3천만 원의 빚, 하루 3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이죠. 일주일 전날 살려준 건 자네였지. 고맙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한 회장은 피식 웃었어요. 당연한 일이라고요. 40분이면 올 119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하루벌이를 포기하면서 낯선 사람을 구한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자네 형편이 어렵다던데. 아버지 병원비에 빚까지 있다고 들었네. 민우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의 사생활을 조사했다는 게 기분 나쁘진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그건 제 개인적인 일입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도와주고 싶네. 자네는 내 목숨을 구했으니까. 한 회장은 서랍에서 수표 한 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민우 앞에 놓았습니다. 민우는 수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죠. 100억이네. 자네 빚도 갚고 아버지 병원비도 충분히 낼 수 있을 걸세. 민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봤어요. 1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빚쟁이들도 병원비도 하루 3가지 일을 전전하는 생활도 끝낼 수 있죠. 하지만 한 회장의 다음 말이 민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네. 조건이요? 한 회장은 의자에 기대며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갑고 계산적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네 아버지 말일세. 10년째 식물인간이라고 들었네. 깨어날 가능성도 거의 없고.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 인공호흡기를 떼게. 어차피 깨어나지 못할 사람 아닌가. 그리고 자네는 내 곁에 머물게. 내 말동무가 되어주게. 한 회장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주문하듯이요.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뭐라고 한 거죠?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간단하네. 100억을 주겠네. 대신 자네 아버지의 호흡기를 떼고 자네는 내 곁에서 내 말동무가 되는 거지. 나는 최장암 말기일세. 자식들은 내 재산만 노리고 주변엔 진심 어린 사람이 없네. 자네 같은 젊은이가 옆에 있어주면 좋을 것 같더군. 민우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자신에게 아버지를 죽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100억을 줄 테니 아버지의 생명을 포기하라고요. 회장님, 농담이시죠? 농담이 아니네. 진지한 제안일세. 자네도 알지 않나? 그 돈이면 자네 인생이 완전히 바뀌네.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편하게 살 수 있네. 한 회장은 수표를 민우 쪽으로 더 밀었어요. 100억이라는 숫자가 민우의 눈앞에서 빛났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구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회장님은 지금 제게 뭘 하라는 겁니까? 감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게. 현실을 보게나. 자네 아버지는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네.
의학적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자네는 그 희망 없는 사람을 위해 자네 인생을 버리고 있네. 이게 옳은 일인가? 한 회장의 말은 냉정했어요. 어쩌면 현실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민우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저 혼자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10년 전 공장 화재 때도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자네가 대신 고생하는 게 효도인가? 자네 아버지도 자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걸세.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사람의 목숨도 사람의 양심도요. 맞네. 돈으로 대부분의 것을 살 수 있지. 자네도 곧 알게 될 걸세. 현실이 얼마나 냉혹한지.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100억짜리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회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결국 돈을 선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다음 순간 민우는 수표를 양손으로 잡고 찢기 시작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가 고요한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민우는 100억짜리 수표를 산산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대답입니다. 민우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책상 위에 던졌어요. 한 회장은 경악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돈으로 모욕당한 적 없던 사람이었죠. 자신이 내민 100억을 누군가가 찢어버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제 아버지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회장님의 장난감이 아니에요. 사람의 생명과 존엄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그는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전 제가 회장님을 구한 건 회장님이 돈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저 죽어가는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회장님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한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이렇게 대든 건 수십 년 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진 3조 원도, 회장님의 권력도, 사람의 마음은 살 수 없어요. 저는 가난하지만 제 양심까지 팔지는 않겠습니다. 민우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회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회장이 뒤에서 소리쳤죠. 나가면 후회할 걸세. 자네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수 있을지 두고 보겠네. 민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를 탔고 건물을 빠져나왔어요. 밖으로 나오자 찬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우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100억?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자신의 손으로 찢어버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느니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았으니까요.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죠.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100억을 찢어버렸어요. 바보 같죠? 하지만 아버지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요. 그날 밤 한성그룹 회장실에서 한광태는 홀로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 조각들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모욕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청년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자신을 흔들고 있었던 걸까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청년이 100억을 찢어버리며 자신의 세계관을 산산조각 냈어요.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이상하게 무거웠어요. 한광태 회장은 그날 밤 이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찢어진 수표 조각들을 주워 모으며 그 청년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분노와 떨림,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이었죠. 며칠이 지났지만 한 회장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신이 모욕당했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청년이 자꾸만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걸까요? 100억을 찢어버릴 만큼 고집스러운 청년이라니. 한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지시했습니다. 민우를 계속 감시하되 절대 들키지 말라고요. 그의 일상을, 그의 삶을 알고 싶었어요. 대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기에 100억을 거절할 수 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한 회장의 장남 한준혁과 차남 한준서, 그리고 딸 한지연은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자 재산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셋 다 병문안은 거의 오지 않으면서 변호사들을 대동하고 유산 분할에 대해 따지기 시작했죠. 아버지, 제가 회사 경영에 가장 많이 기여했습니다. 당연히 지분도 더 받아야죠. 장남 준혁이 회장실에서 따졌어요. 차남 준서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은 그동안 실수투성이었잖아요. 제가 더 적임자예요. 딸 지연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찾아와 법적 권리를 주장했어요. 세 자식 모두 아버지의 건강보다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 회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평생 돈으로 키운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재산의 원천일 뿐이었죠. 한 회장은 결심했어요. 자식들의 감시를 피해 조용한 곳으로 가기로요. 그는 비밀리에 도심 외곽에 있는 낡은 별장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이었죠. 그곳은 우연히도 민우가 사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별장은 오래전 한 회장이 젊은 시절 지었던 곳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소박했죠. 한 회장은 이곳에서 민우를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비서가 보내는 보고서를 통해서요. 민우 씨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아버지를 씻기고 약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7시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고 오후 2시까지 일했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곧바로 건설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일하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보고서를 읽으며 한 회장은 놀랐어요. 하루에 잠을 3시간밖에 자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아버지를 정성껏 돌봤어요. 병상을 닦고 몸을 씻기고 책을 읽어드리고 말을 걸었죠. 대답은 없지만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한 회장은 직접 보고 싶었어요. 그는 옛날 옷으로 갈아입고 모자를 눌러쓰고 민훈의 집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없이 혼자였죠.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동네 노인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한 회장은 민우가 아버지를 모시고 잠깐 산책을 나오는 걸 봤어요. 휠체어에 아버지를 태우고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에게 계속 말을 걸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좋죠? 바람도 선선하고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가을이에요. 대답은 없었지만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한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자식들과 이렇게 산책을 했을까요? 언제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을까요? 한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민우가 잠시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들어 한 회장을 봤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어요. 옛날 옷에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은 그저 동네 할아버지처럼 보였으니까요. 네, 그러게요. 민우는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회장은 민우 옆에 앉았어요. 아버님이신가 보네요. 효자시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할 뿐이에요. 당연한 일. 민우는 또 그렇게 말했어요. 한 회장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인가 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모시기 힘들어 하던데 대단하네요. 제 아버지는 저를 혼자 키우셨어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를 잃었거든요. 아버지는 저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요. 이제 제가 아버지를 돌볼 차례죠. 민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 회장은 자신의 자식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한 적이 없었죠. 아니, 한 회장 자신도 자식들에게 진정한 아버지였던 적이 있었을까요? 며칠 후, 한 회장은 익명으로 민우의 병원비 일부를 지원했어요. 민우는 갑자기 입금된 돈을 보고 놀랐지만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익명의 후원자라고만 말해줬죠. 한 회장은 계속해서 민우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점점 더 민우에게 끌렸습니다. 아니, 끌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부러웠다고 해야 할까요? 민우가 가진 것, 그 순수함과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부러웠어요. 한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습니다. 3조 원의 재산, 거대한 기업, 수많은 권력. 하지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재산만 노리고, 임원들은 자리만 노리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이득을 위해 다가왔죠. 어느 날 저녁 한 회장은 다시 민우에게 다가갔어요. 민우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시네요. 민우는 한 회장을 알아봤어요. 며칠 전 공원에서 만났던 동네 할아버지였죠. 아,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일 마치고 가는 길이에요. 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나요? 네, 먹고 살려면요.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에는 원망이나 불평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죠. 한 회장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힘들지 않으신가요? 힘들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포기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민우는 인사를 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 회장은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굽은 어깨, 지친 걸음걸이.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별장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민우네 집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 안에서 민우는 오늘도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거예요. 한 회장은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평생 추구했던 것들이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는 거리요. 돈과 권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헌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 민우는 가난했지만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왜 민우가 100억을 찢었는지를요. 그에게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자신의 자식들을 떠올렸어요. 그들은 한 회장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평생 많은 것을 가졌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재벌 회장의 눈물, 누구도 보지 못할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회장은 결심했어요. 민우를 더 가까이서 지켜보기로요. 아니, 어쩌면 민우에게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평생 돈으로 모든 걸 해결했던 사람이 이제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광태 회장은 민우를 관찰하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비서가 보내온 상세 보고서에는 민우의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한 페이지를 넘기던 한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민우의 아버지 이름 김태수, 그리고 그 밑에 적힌 직장 이력, 한성산업 하청업체 소속, 2013년 화재 사고로 인한 중상. 한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산업. 그건 한성그룹의 계열사였어요. 이럴 수가. 한 회장은 급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 한성산업 공장 화재 사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죠. 몇 시간 후 두꺼운 파일이 한 회장 앞에 놓였습니다. 파일을 열자 10년 전 그날의 기록들이 나왔어요. 2013년 11월 3일 한성산업 하청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망자 3명, 중경상자 12명. 원인은 노후된 전기 배선과 안전규정 미준수였습니다. 한 회장은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리고 생존자 명단에서 김태수라는 이름을 찾았습니다. 중상,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뇌손상, 식물인간 상태.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어요. 김태수 씨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거부하고 동료 7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킨 후 유독가스에 쓰러짐.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그의 헌신적 행동으로 최소 7명의 생명을 구했음. 한 회장은 손이 떨렸어요. 계속해서 자료를 읽었습니다. 사고조사 보고서, 안전규정 위반 내역, 회사 측의 대응 방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회장 자신이 서명한 문서가 있었어요. 법적 배상금 지급 후 사건 종결, 언론 보도 최소화, 추가 보상 불가. 한 회장의 서명이었습니다. 10년 전 회장으로서 내렸던 결정이었죠. 당시 한 회장은 이 사고를 신속히 처리하고 싶어 했어요. 법적 책임만 지고 최소한의 보상만 하고 빨리 덮어버리고 싶었죠. 회사 이미지를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으니까요. 그래서 한 회장은 피해자들에게 법적 최소 보상금만 지급했어요. 김태수 씨에게는 5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식물인간이 된 사람에게, 평생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고작 5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은 초기 치료비로 몇 달 만에 바닥났죠. 한 회장은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의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건 결국 자신이었어요. 안전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충분한 보상을 하지 않은 것도 모두 자신의 결정이었죠. 내가 저 청년의 인생을 망쳐놓은 거였구나. 한 회장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민우가 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했는지, 왜 하루 3가지 아르바이트를 전전해야 했는지 이제야 알겠더군요. 모두 10년 전 자신의 냉혹한 결정 때문이었어요. 한 회장은 다시 파일을 열었어요. 김태수 씨에 대한 기록을 더 자세히 읽었습니다. 성실한 근로자였고 동료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웠대요. 아내를 일찍 여의고 어린 아들을 혼자 키웠고 누구보다 책임감이 강했죠. 그리고 화재 당일 김태수 씨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료들을 구했어요. 대피 방송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나갈 수 있었지만 대신 뒤에 남아서 다른 사람들을 밀어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복도를 몇 번이나 오가며 사람들을 구했죠.
마지막 한 명을 밖으로 밀어낸 순간 천장이 무너지며 유독가스가 쏟아졌어요. 김태수 씨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구조대가 발견했을 때는 이미 의식이 없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깨어나지 못했어요. 한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10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비서로부터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한 회장은 화부터 냈어요. 왜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이거 언론에 나가면 어떡하려고. 사람의 생명보다 회사 이미지가 먼저였죠. 한 회장은 변호사들을 불러 법적 최소 책임만 지도록 지시했어요. 피해자 가족들이 더 많은 보상을 요구했지만 한 회장은 거절했습니다. 법대로 하면 돼. 더 줄 필요 없어. 그렇게 사건은 조용히 묻혔어요. 언론 보도도 최소화됐고 몇 달 후면 모두 잊어버렸죠. 한 회장에게는 그저 처리해야 할 수많은 사건 중 하나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김태수 씨의 가족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어린 민우는 하루아침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니, 완전히 잃은 건 아니었죠. 더 잔인하게도 살아있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아버지와 평생을 함께해야 했습니다. 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별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민훈의 집이 보였어요. 작은 불빛이 켜져 있었죠. 저 안에서 민훈은 오늘도 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망가뜨린 아버지를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한 회장은 처음으로 진정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평생 수많은 결정을 내렸지만 그 결정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걸 실감한 건 처음이었죠. 다음 날 한 회장은 민우를 멀리서 지켜봤어요. 민우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 날이었죠. 한 회장은 그 뒤를 따라갔어요. 병원 복도에서 한 회장은 민우와 의사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우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깨어나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년이 지났어요. 이제는 결정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닐까요? 무슨 결정 말씀이신가요? 호흡기를 떼는 것 말입니다. 아버님도 민우 씨도 이렇게 계속 고통받는 게 안 됩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제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그런 아버지를 제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기다릴 겁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하지만 민우 씨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이렇게 계속 무리하시면 괜찮아요. 제가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틸 겁니다. 한 회장은 복도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모두 자신 때문이었어요. 10년 전 자신이 제대로 된 보상을 했더라면, 안전관리를 철저히 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한 회장은 민우가 병원을 나가는 걸 지켜봤어요. 민우는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밀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외로워 보였죠. 그날 밤 한 회장은 별장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평소에는 건강 때문에 술을 끊었지만 오늘만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잔을 기울이며 한 회장은 중얼거렸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하지만 사과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1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김태수 씨를 깨울 수도 없었죠. 한 회장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요? 한 회장은 문득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길어야 1년이라고 의사들은 말했죠. 그 짧은 시간 동안 무언가를 할 수는 없을까요?
한 회장은 결심했어요. 민우에게 빚을 갚아야겠다고요. 아니, 김태수 씨에게 진 빚을 갚아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요? 민우는 100억도 거절한 청년이었어요. 돈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한 회장은 깊이 생각에 잠겼어요. 어떻게 하면 민우를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는 달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고요한 밤이었지만 한 회장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남을 짓밟으며 살아온 사람이 이제야 자신이 저질렀던 죄의 무게를 깨닫고 있었어요. 한광태 회장은 밤새 고민했어요. 민우를 어떻게 도와야 할까? 돈을 주는 건 통하지 않았죠. 민우는 100억도 찢어버린 청년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회장은 비서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지시했습니다. 민우 씨 아버지의 병원비를 익명으로 지원하게. 하지만 절대 내가 보낸 거라는 걸 들키면 안 돼. 그리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익명 후원금으로 넣어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어요. 한 회장이 왜 갑자기 빈민가 청년에게 관심을 갖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시대로 따를 뿐이었죠. 며칠 후 민우는 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앞으로 1년간 병원비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거였죠.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런데 누가? 죄송하지만 후원자분께서 신원 공개를 원치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민우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있었어요.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지원해 준 걸까요? 하지만 이유가 뭐든 민우에게는 큰 도움이었어요.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한 회장은 민우의 반응을 비서를 통해 전해 들었어요. 민우가 기뻐하는 모습을 상상하니 묘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한 회장은 더 가까이서 민우를 돕고 싶었죠. 그래서 한 회장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민우의 옆집에 사는 노인으로 위장하기로 한 거죠. 별장에서 나와 민우네 집 바로 옆 빈 원룸을 임대했습니다. 그리고 평범한 노인처럼 꾸몄어요. 낡은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굽히고 다녔습니다. 경호원도 비서도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였어요. 재벌 회장이 아닌 그저 외로운 동네 할아버지처럼요. 어느 날 저녁 한 회장은 일부러 민우네 집 앞 계단에서 헛기침을 했어요. 민우가 마침 집에서 나오다가 한 회장을 봤습니다. 아, 할아버지,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시죠? 그렇네. 며칠 전에 왔지. 한 회장은 일부러 허리를 더 굽히고 힘들어하는 척했어요. 민우는 재빨리 다가와 한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계단이 가파른데 조심하셔야 해요. 고맙네, 젊은이. 민우는 한 회장을 집 앞까지 부축해줬어요. 그리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네, 괜찮네. 오히려 자네야말로 힘들어 보이는구만. 한 회장은 민우의 피곤한 얼굴을 바라봤어요. 민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요. 괜찮아요. 그날 이후 한 회장과 민우는 자주 마주쳤어요. 한 회장은 일부러 민우가 집에 있을 시간에 밖으로 나갔고 민우는 늘 친절하게 인사를 건넸죠. 때로는 짐을 들어주고 때로는 계단을 함께 올라가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아버지는 가족이 없으세요? 민우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은 있네. 하지만
연락은 잘 안 하지. 왜요? 효도를 안 하나 봐요? 한 회장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글쎄, 내가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나 보네. 평생 돈만 쫓아다녔거든. 자식들에게 사랑보다는 돈을 줬지. 그 결과가 이거네. 민우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나누시면요. 한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이렇게 순수한 청년이 있다니.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피곤한지도 모르면서 남의 걱정을 해주는 청년이었죠. 어느 날 밤 한 회장은 민우네 집에서 작은 소동이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급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민우군? 민우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가 갑자기 열이 너무 높아지셨어요. 병원에 가야 하는데 택시가 안 잡혀요. 내가 도와주겠네. 내 차가 있으니 태워다 주지. 한 회장은 별장에 세워둔 차를 가져왔어요. 고급차는 아니었지만 민우의 아버지를 태울 수 있었죠. 병원까지 함께 가서 민우가 아버지를 응급실에 들여보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 민우는 지친 얼굴로 밖으로 나왔어요. 한 회장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죠. 할아버지, 왜 아직? 들어가셔도 됐는데요. 괜찮네. 걱정돼서 기다렸지. 민우는 감동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 회장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사실 전 가끔 너무 힘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아버지는 깨어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 자네가 얼마나 힘든데.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제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되셨거든요. 영웅이에요. 그런 아버지를 제가 포기할 순 없어요. 한 회장의 가슴이 아팠어요. 민우가 말하는 영웅은 자신이 방치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셨나 보네. 네. 평생 저를 위해 사셨어요. 가난했지만 항상 웃으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죠. 민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한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네는 아버지를 닮았네. 그날 밤 날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그날 밤이요? 한 회장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 누군가를 도와준 적이 있으시구나 하고 짐작했어요. 그날 이후 한 회장과 민우는 더 가까워졌어요. 한 회장은 민우가 아르바이트를 나갈 때 아버지를 잠깐 봐주기도 했고 때로는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죠. 물론 한 회장이 음식을 사는 거였지만 민우는 미안해하며 나중에 꼭 갚겠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민우네 좁은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한 회장은 평생 이런 소박한 식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할아버지, 꿈이 뭐예요? 민우가 갑자기 물었어요. 한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꿈? 이제 나이가 들어서 꿈이라는 게 있나 싶네만. 그래도 이루고 싶은 게 있으시잖아요. 한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되고 싶네. 돈은 없어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말이야. 민우는 웃었어요. 저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요. 아니네. 자네는 특별하네. 이 세상에 자네 같은 사람은 많지 않아. 민우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아버지가 깨어나시는 게 꿈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작은 식당을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만드시던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거든요. 한 회장은 그 소박한 꿈을 들으며
코끝이 찡해졌어요.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의 자식들은 더 많은 재산만을 원했죠. 하지만 이 청년은 그저 아버지와 함께 작은 식당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날 밤 한 회장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민우와의 시간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함, 그 따뜻함, 그 헌신. 한 회장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들이었죠. 한 회장은 깨달았어요. 자신이 민우를 돕는 게 아니라 민우가 자신을 구하고 있다는 거요. 그날 밤 폭우 속에서 목숨을 구한 것처럼 지금은 잃어버린 인간성을 되찾게 해주고 있었어요. 한광태 회장이 민우와 가까워진 지 한 달이 지났어요. 그 한 달 동안 한 회장은 평생 느껴보지 못한 평화를 경험했습니다.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인간관계가 주는 따뜻함이었죠. 하지만 한 회장의 몸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췌장암은 이미 말기였고 의사들은 길어야 3개월이라고 했습니다. 한 회장은 고통을 참으며 민우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밤마다 홀로 신음했죠. 어느 날 아침 한 회장은 민우네 집 앞 계단에서 쓰러졌어요. 심한 복통이 엄습했고 온몸에서 땀이 쏟아졌습니다. 마침 출근하려던 민우가 한 회장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우는 황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한 회장을 부축해 응급차가 올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한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민우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봤어요. 아, 저 청년은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걱정해 주는구나.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들이 진찰을 마쳤어요. 그리고 민우를 따로 불러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췌장암 말기십니다. 그것도 상당히 진행된 상태예요. 지금 당장 간 이식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간 이식이요? 네. 하지만 환자분 보호자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처를 아시나요? 민우는 한 회장의 낡은 지갑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한성그룹 회장 한광태. 민우는 그 이름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달 동안 옆집 할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그날 100억을 내밀었던 한성그룹 회장이었다니요. 그리고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에 책임이 있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어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왜 숨겼을까? 왜 거짓말을 했을까? 민우는 병실로 들어가 의식을 잃은 한 회장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왜 이러신 겁니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한 회장은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명함에 적힌 비서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상황을 설명했죠. 1시간 후 한성그룹 임원들과 한 회장의 세 자녀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장남 한준혁, 차남 한준서, 딸 한지연. 그들은 아버지의 병실로 들어가기보다는 복도에서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이식 수술을 해야 한대? 장남 준혁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차남 준서가 대답했죠. 그렇다던데. 간 이식이래. 가족 중 누가 해야 한다고. 누가? 나는 안 돼. 회사 일도 바쁜데. 형이 안 하면 누가 해? 장남이잖아. 무슨 소리야. 너도 건강하잖아. 딸 지연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어요. 둘 다 하기 싫은 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요.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면 3조 원의 유산이 남을 거예요. 그걸 나눠 가지면 되는데 굳이 자신의 간을 주면서까지 살려야 할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유산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준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지. 어차피 췌장암 말기라며 이식해도 얼마 못 사실 텐데. 그럼 이식 안 하는 거로? 세 남매는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식을 거부하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했죠. 복도 구석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저 사람들이. 민우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는데 재산만 걱정하는 자식들이라니.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요? 의사가 세 남매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 가족이신가요?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상해 중입니다. 준혁이 사무적으로 대답했어요. 의사는 답답한 표정을 지었죠. 상이라니요? 아버님 목숨이 걸린 문제인데요. 의사 선생님, 저희도 각자 사정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어차피 안 말기시잖아요. 이식해도.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시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세 남매는 냉담했어요. 그들에게 아버지의 생명보다 중요한 건 자신들의 이익이었죠. 결국 세 남매는 이식을 거부했어요. 의학적 사유로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댔지만 의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기 싫은 거라는 걸요. 한 회장은 중환자실에 홀로 누워 있었어요. 자식들은 형식적으로 한번 얼굴만 보고 떠났습니다. 재산 문제를 논의하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죠.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러 간 거예요. 민우는 중환자실 밖에서 한 회장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은 3조 원을 가진 재벌이지만 정작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년 전 아버지의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미워해야 마땅했죠. 하지만 한 달 동안 함께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옆집 할아버지로서 보여줬던 외로움과 따뜻함이요. 간호사가 민우에게 다가왔어요. 환자분과 아는 사이세요? 네. 옆집에 살았어요. 가족들은 모두 가버렸어요. 이식도 거부했고요. 참 안타까워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정작 목숨을 구해줄 가족은 없다니. 민우는 중환자실 안을 바라봤어요. 한 회장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가빠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72시간 안에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회장을 살려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 사람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이에요. 하지만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되셨잖아요. 원수를 갚기보다는 용서하는 게 맞는 걸까요? 대답은 없었지만 민우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지를요. 아버지는 평생 남을 미워하지 않으셨죠. 가난했지만 늘 남을 도우셨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셨어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병원을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의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식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도 아니신데요? 저도 살릴 수 있다면 돕고 싶어요. 의사는 민우를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혈액형 검사, 조직 적합성 검사, 건강검진, 모든 검사가 진행됐죠. 그날 저녁 결과가 나왔어요. 기적처럼 민우와 한 회장은 조직이 적합했습니다. 이식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정말 하시겠어요?
간 이식은 위험한 수술이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하지만 왜요? 가족도 아니신데. 민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이분을 그냥 죽게 놔두면 평생 빚을 갚을 기회가 없잖아요. 살려서 제대로 된 빚을 갚게 하고 싶어요. 의사는 민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안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동시에 연민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복수가 아닌 구원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한 회장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꿈을 꾸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길, 돈을 벌기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순간들, 그리고 민우의 얼굴. 한 회장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이식 수술을 결심한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렸어요. 안건은 단 하나, 회장의 유고, 시 경영권 승계 문제였습니다. 한 회장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자식들은 벌써 권력 다툼을 시작한 거죠. 장남 준혁은 자신이 경영수완이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했어요. 차남 준서는 형의 과거 실수들을 들춰내며 자신이 더 적합하다고 맞섰죠. 딸 지연은 두 오빠를 비웃으며 자신이야말로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했어요.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세 남매는 서로 고함을 지르며 싸웠어요. 아버지의 생사는 안중에도 없었죠. 오직 3조 원의 재산과 거대 기업의 경영권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형은 지난번 해외 투자에서 200억 날렸잖아. 준서가 소리쳤어요. 준혁이 얼굴을 붉히며 반박했죠. 그건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어. 너는 뭐 잘했다고? 적어도 회사 돈 날리진 않았지. 지연이 냉소를 띠며 끼어들었어요. 오빠들은 둘 다 경영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는 게 맞아요. 세 남매의 다툼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이사들은 난감한 표정으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한 회장이 회복될 가능성은 희박했고 누군가는 회사를 이끌어야 했으니까요. 한편 병원에서는 민우가 수술 전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민우에게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정말 하겠느냐고, 가족도 아닌데 이런 위험한 수술을 받아도 되느냐고요. 하지만 민우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수술 예정일은 3일 후로 잡혔습니다. 그 사이 한 회장의 상태는 계속 악화됐어요. 의사들은 서둘러야 한다고 했지만 세 자녀는 병원의 얼굴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과 회사만 오가며 재산 싸움에 몰두했죠. 민우는 우연히 병원 로비에서 세 남매를 마주쳤어요. 그들은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유산 분할 관련 서류였죠. 민우는 그들에게 다가갔어요. 실례지만 회장님 자녀분들이시죠? 준혁이 귀찮다는 듯 쳐다봤어요. 누구시죠? 저는 회장님 옆집에 살던 사람입니다. 회장님께서 위독하신데 면회는 안 가시나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준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연은 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라도 노리시나 봐요? 요즘 이런 사람들 많던데.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지금간 이식 수술을 받지 못하면 돌아가실 수 있어요. 가족 중 누군가 이식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해요. 준혁이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민우는 그들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저 하기 싫은 거였죠. 정말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하기 싫으신 건가요? 세 남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준서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나가세요. 민우는 한 걸음 더 다가갔어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길 바라시는 건가요?
그래야 유산을 빨리 받으니까요. 뭐라고?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지만 민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본 건 유산 분할 서류잖아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신데 여기서 재산 싸움이나 하고 계시네요. 지연이 비명처럼 소리쳤어요. 당신 지금 우리한테 뭐라는 거예요?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예요. 민우는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만이 가득했죠. 민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불쌍하네요. 당신들이요. 그리고 민우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세 남매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어요. 민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민우는 유리창 너머로 한 회장을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있는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3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지만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는 문득 깨달았어요. 한 회장이 왜 자신에게 100억을 주며 아버지의 호흡기를 떼라고 했는지를요. 이 사람에게는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돈으로만 세상을 살아왔고 돈으로만 관계를 맺었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진정한 가족이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민우와 한 달을 보내며 처음으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그래서 옆집 할아버지로 위장하고 민우 곁에 머물렀던 거죠.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거예요.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제대로 된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요. 회장님, 살아나세요.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제대로 갚으세요. 민우는 중환자실을 떠나 의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수술 날짜를 앞당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 회장의 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으니까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했죠. 민우는 동의했습니다. 빨리 해야 했어요. 한 회장이 죽기 전에요. 그날 밤 민우는 아버지의 병상 옆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수술은 위험했고 민우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내일 수술을 받아요. 제 간을 누군가에게 줄 거예요.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울려 퍼졌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10년 전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사람이에요. 미워해야 마땅하죠. 하지만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용서하고 살려주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라고 하셨을 거예요. 민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 만약 제가 돌아오지 못하면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는 안 할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을 구하다가 이렇게 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어요. 민우는 아버지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앞에 민우가 섰어요. 수술복을 입고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의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하겠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한 회장이 잠시 의식을 회복했어요. 간호사가 급히 달려와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갔어요. 한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민우를 봤어요. 희미한 눈빛이었지만 민우를 알아봤습니다. 한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민우는 한 회장의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을 살릴 거예요. 하지만 돈 때문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살아남아서 제대로 된 빚을 갚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 아버지에게 진 빚을요. 그리고 평생 돈으로만 살아오신 당신 자신에게 진 빚을요. 살아나서 갚으세요.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네. 정말 미안하네. 민우는 한 회장의 손을 놓고 수술실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고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빈민가 청년과 재벌 회장, 두 사람의 운명이 지금 이 순간 하나로 엮이고 있었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민우와 한광태 회장은 나란히 수술대에 누웠어요. 두 개의 수술팀이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민우의 간 일부를 적출하고 다른 쪽에서는 한 회장의 손상된 간을 제거할 준비를 했죠. 수술은 최소 8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복잡하고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민우도 한 회장도 목숨을 잃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어요. 수술실 밖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민우를 기다리는 가족도 없고 한 회장을 걱정하는 자식들도 없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 한 명이 형식적으로 대기하고 있을 뿐이었죠. 그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회사 업무를 처리했어요.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어요. 민우의 간 일부가 성공적으로 적출됐습니다. 의료진은 조심스럽게 그것을 한 회장의 몸으로 옮겼어요. 생명을 나누는 순간이었죠. 한편 한성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장남 준혁이 대표로 나와 발표했습니다. 회장의 건강 문제로 인해 잠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자신이 임시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준혁은 침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내심 기뻐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회장 자리를 차지할 기회가 온 거죠. 차남 준서와 딸 지연도 각자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아버지의 수술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술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야 유산 상속이 빨리 진행될 테니까요. 인간의 탐욕은 이렇게 끔찍한 것이었어요. 수술 5시간째, 이식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민우의 간이 한 회장의 몸에서 제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었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었으니까요. 수술 7시간째, 한 회장의 생체 신호가 안정됐어요. 심박수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기적이었어요. 민우의 젊고 건강한 간이 한 회장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고 있었죠. 수술 8시간 30분, 마침내 수술이 끝났어요. 의료진은 지친 얼굴로 수술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비서가 다가왔어요. 수술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공적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이에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즉시 한성그룹 본사에 연락했어요. 장남 준혁은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남았다는 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은 일이 생긴 것처럼 느껴졌죠. 민우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어요. 몸이 무겁고 아팠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회장님은요? 안정적이세요. 두 분 다 잘 견디셨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렸구나. 한 회장을 살렸어요. 민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한 회장이 깨어나면 제대로 된 빚을 갚게 해야 했죠. 이틀 후, 한 회장이 의식을 회복했어요. 눈을 뜨자 제일 먼저 본 건 흰 천장이었습니다. 몸은 무겁고 아팠지만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한 회장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회장님,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지?
병원이세요. 간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한 회장은 천천히 기억을 되살렸어요. 쓰러졌던 일, 중환자실에 있던 일, 그리고 민우가 찾아와 말했던 것. 민우가 자신을 살리겠다고 했던 그 말이요. 민우군은 어디 있나? 옆 병실에 계세요. 아직 회복 중이십니다. 한 회장은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어요. 민우가 자신을 살렸어요. 10년 전 아버지를 망가뜨린 원수인데도 자신의 간을 내준 거죠. 한 회장은 평생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며칠 후 민우도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한 회장과 같은 층이었죠. 한 회장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민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민우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우는 고개를 돌려 한 회장을 봤어요. 한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깨어나셨군요. 자네가 날 살렸지.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회장은 휠체어를 밀고 민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랬나? 나는 자네 아버지를 10년 전 자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일세. 날 미워해야 마땅한데. 민우는 한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미워했어요. 처음 회장님이 누구인지 알았을 때 정말 미웠어요. 하지만 그냥 죽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지? 회장님이 죽으면 제 아버지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잖아요. 살아서 갚으세요. 10년 전 일을요. 그리고 평생 돈으로만 사셨던 회장님 자신에게 진 빚도요. 한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70평생 울어본 적 없던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하네. 정말 미안하네, 민우군. 자네 아버지께, 자네에게. 한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머리를 조아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한 회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 사과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아버지한테 하세요. 그리고 10년 전 사고로 고통받은 모든 사람들에게요. 그래. 그렇게 하겠네. 꼭 그렇게 하겠네. 한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 민우군. 자네가 날 구한 건 두 번째일세. 처음엔 목숨을, 이번엔 영혼을 구해줬네. 민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 회장은 민우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창밖으로는 가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햇살이었죠. 한 회장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놓쳤던 것들이 뭔지를요. 돈과 권력을 쫓느라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가족의 사랑, 진정한 우정,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지 몰라요. 민우가 준 두 번째 생명으로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민우군,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빚을 갚겠네. 민우는 고개를 돌려 한 회장을 봤어요. 어떻게요? 한 회장은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네가 보게 될 걸세.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요. 그날 이후 한 회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회복하는 동안 민우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큰 결심을 했죠.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권력을, 그리고 자신의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사용하겠다고요. 탐욕스러운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요. 수술 후 한 달이 지났어요. 민우와 한 회장은 모두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퇴원할 날이 다가왔죠. 그리고 한 회장은 준비했어요. 세상을 놀라게 할 발표를요. 퇴원 후 2주가 지났어요. 한광태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고 예전보다 더 건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었죠. 한 회장은 이제 돈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한 회장은 한성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긴급 소집 명령을 내렸어요. 이사진 전원과 세 자녀, 그리고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고 했죠.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회장은 퇴원 후 줄곧 조용히 지냈거든요. 회의실에는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남 준혁, 차남 준서, 딸 지연은 맨 앞줄에 앉아 불안한 표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가 뭘까요? 오전 10시 한 회장이 입장했어요. 그의 옆에는 민우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저 젊은이는 누구지? 왜 회장님과 함께 있는 거지? 세 자녀는 민우를 보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병원에서 봤던 그 건방진 청년이었죠. 도대체 무슨 관계길래 아버지 옆에 서 있는 걸까요? 한 회장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른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건강 문제로 인해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텐데 다행히 회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고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한 회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준혁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말을 하려는구나. 드디어 자기 차례가 온 거라고 생각했죠.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유언장? 아직 살아있는데 유언장을 공개한다고? 세 자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한 회장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두꺼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죠. 한광태 회장의 유언장. 본인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첫째, 본인의 전 재산 3조 원 중 2조 5천억 원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2조 5천억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세 자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변호사는 계속해서 읽었어요. 이 금액은 산재 피해자 지원 재단 설립에 사용됩니다. 재단의 이름은 희망나눔재단으로 하며 10년 전 한성산업 화재 사고를 포함한 모든 산업재해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민우는 놀란 표정으로 한 회장을 쳐다봤죠. 한 회장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나머지 5천억 원 중 3천억 원은 한성그룹 임직원 복지 향상과 안전시설 개선에 사용합니다. 더 이상 10년 전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임원들과 직원들은 감동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세 자녀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갔습니다. 셋째, 나머지 2천억 원 중 1천억 원은 중소협력업체 지원기금으로 조성합니다. 우리 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협력업체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식들은요? 한 회장은 차갑게 준혁을 바라봤어요. 앉게. 아직 끝나지 않았네. 준혁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앉았어요. 변호사는 계속해서 낭독했습니다. 넷째, 나머지 1천억 원은 세 자녀에게 균등 분할합니다. 각각 333억 원씩입니다.
333억? 지연이 비명을 질렀어요. 그게 다예요? 3조 원 중에 겨우 1천억만 주신다고요? 한 회장은 딸을 차갑게 바라봤어요. 겨우라니? 333억도 평생 쓰고 남을 돈일세. 그것도 아깝지만 그래도 자식들이니 최소한은 주는 걸세.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이렇게, 뭘 잘못했냐고? 한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내가 죽어가는데 병원에도 오지 않았지. 간 이식이 필요한데 모두 거부했지. 그리고 내가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유산 싸움이나 하고 있었지. 세 자녀는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한 회장은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죽기만을 기다렸어. 아버지가 아니라 돈주머니로만 봤지. 그런 너희에게 내 재산을 물려줄 수 없네. 준혁이 일어나 소리쳤어요. 그럼 저 사람은 뭡니까? 저 젊은이는요? 준혁이 민우를 가리켰어요. 한 회장은 민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름은 김민우. 나를 2번 살려준 사람일세. 처음엔 폭우 속에서 목숨을 구했고 2번째는 자신의 간을 내줘 다시 살려줬지.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사람들은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한 회장은 계속 말했어요. 너희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무얼 했나? 아무것도 안 했지. 하지만 이 청년은 가족도 아니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날 살렸네. 그것도 내가 10년 전 그의 아버지를 망가뜨린 원수인데도 말이야. 세 자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한 회장은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5째, 희망나눔재단의 이사장직은 김민우에게 위임합니다. 그에게 재단 운영에 대한 정권을 주며 한성그룹은 재단 운영을 적극 지원합니다. 민우는 깜짝 놀라 한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님, 이건 받아주게 민우군. 자네만큼 이 일을 잘할 사람은 없네. 자네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니까. 한 회장은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10년 전 자네 아버지와 동료들에게 진 빚을 이제라도 갚고 싶네. 늦었지만 제대로 갚겠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회장은 회의실 사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최종 결정입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퉈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뜻은 확고합니다. 준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법적으로 다투겠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렇게 하게.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하네. 내 정신 상태도 의사소견서로 증명됐고 증인도 충분하지. 한 회장은 차갑게 말했어요. 세 자녀는 분노에 떨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거든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실 겁니까? 저희가 그렇게 밉습니까? 밉다기보다는 실망스럽네. 너희는 내가 가르친 대로 살았어. 돈이 전부라고, 권력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게 틀렸더군.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네. 한 회장은 세 자녀를 차례로 바라봤어요. 너희가 333억으로 뭘 하든 상관없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하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말이야. 이 청년이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회의는 끝났어요. 세 자녀는 분노에 차서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임원들과 직원들은 한 회장에게 박수를 보냈어요. 회장이 변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한 회장은 민우와 함께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 민우군.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틀린 삶을 살다 갔을 걸세. 민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네. 자네가 내게 길을 보여줬네. 이제 나는 남은 시간을 제대로 쓸 걸세.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죠. 한 회장은 평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돈과 권력을 내려놓으니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성그룹의 유언장 공개 소식은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재벌이 자식들 대신 사회환원을 선택했다는 뉴스는 모두를 놀라게 했죠. 어떤 사람들은 칭찬했고 어떤 사람들은 의아해했지만 한 회장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세상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희망나눔재단은 민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산재 피해자 수천 명을 도왔어요. 10년 전 한성산업화재 사고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제대로 된 보상과 지원이 이뤄졌죠. 민우는 밤낮 없이 일하며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한광태 회장은 더 이상 한성그룹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회사를 맡기고 자신은 재단 활동을 지원하는 데 집중했죠. 그는 민우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며 산재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직접 사과하고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세 자녀는 각자의 길을 갔어요. 장남 준혁은 아버지와 연을 끊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탐욕 때문에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죠. 차남 준서는 해외로 떠났고 딸 지연은 결혼해서 가끔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친밀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회장은 외롭지 않았어요. 민우가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됐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죠. 민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식물인간 상태였어요. 하지만 이제 최고의 의료진이 돌봤습니다. 한 회장이 모든 비용을 책임졌고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죠. 민우는 더 이상 3가지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재단 이사장으로서 정당한 급여를 받았고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한 회장과 민우는 민우 아버지의 병실을 함께 찾았어요. 한 회장은 병상 옆에 앉아 김태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나는 한광태입니다. 10년 전 당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이죠. 평생 사죄해도 모자랄 일을 저질렀습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당신은 영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죠. 하지만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법적 책임만 지고 당신을 외면했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한 회장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 자세로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회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회장님은 이미 충분히 갚고 계세요. 아니네. 평생 갚아도 모자랄 걸세. 두 사람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가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따뜻했습니다. 한 회장이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군, 자네 덕분에 나는 인생의 의미를 찾았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배웠지. 저도 회장님께 많이 배웠어요. 용서가 뭔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요. 한 회장은 빙그레 웃었어요. 요즘 한 회장은 자주 웃었습니다. 예전엔 1년에 한 번 웃을까 말까 했는데 이제는 매일 웃었죠. 민우군, 오늘 자네에게 줄 게 있네. 뭔데요? 집에 가서 보여주지. 두 사람은 한 회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한 회장은 이제 거대한 저택이 아니라
소박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민우네 집 근처였죠. 그곳이 더 편안하다고 했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한 회장은 서재로 민우를 안내했어요. 책상 서랍을 열고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였죠. 이걸 자네에게 주고 싶네. 상자를 열자 낡은 시계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고급 시계가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시계였습니다. 한 회장이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 아버지가 주신 시계일세. 내가 20살 때 받았지. 아버지는 가난한 분이셨는데 평생 모은 돈으로 이 시계를 사주셨네. 민우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시간의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죠. 당시 나는 이 시계가 싫었네. 너무 싸 보였거든. 나는 비싼 시계를 원했지. 그래서 이 시계를 서랍에 넣어두고 다시는 차지 않았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지. 시계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고.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네. 평생 비싼 시계만 차고 다녔지. 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네.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계는 돈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의 가치를 담는 거였네. 자네가 내게 가르쳐 준 것처럼 말이야. 민우는 시계를 바라봤어요. 낡았지만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소중한 걸 제가 받아도 될까요? 받아주게. 자네는 내 아들이야. 핏줄로 이어진 아들은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아들이네. 민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 회장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우군 고맙네. 내 인생을 구해줘서, 목숨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구해줘서. 회장님, 저야말로 감사해요.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뭔지 보여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한 회장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한 회장이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죠. 민우는 맛있게 먹었어요. 회장님, 요리 실력이 늘으셨네요. 자네가 가르쳐준 덕분이지. 라면 끓이는 법도, 계란 프라이 하는 법도.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한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우군, 나한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하더군. 이미 1년을 넘겼으니까. 회장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네. 현실을 받아들여야지. 하지만 후회는 없네. 이 1년이 내 평생보다 더 의미 있었으니까. 한 회장은 민우를 바라봤어요. 자네와 함께한 시간, 재단을 운영하며 사람들을 도운 시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배운 시간. 이게 진짜 삶이었네. 민우는 한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우리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아직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 그렇게 하세.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네.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한 회장은 민우와 함께 창밖을 바라봤어요. 민우군, 자네는 내게 두 가지를 가르쳐줬네. 첫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 둘째는 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지. 회장님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용서가 뭔지, 참회가 뭔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관계였습니다. 원수였던 두 사람이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됐죠.
한 회장은 민우가 차고 있는 낡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 시계 잘 어울리네. 네, 소중히 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시계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는 거라네. 내 아버지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 두 사람은 고요한 밤을 함께 했어요. 말이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런 거였어요.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 그렇게 시간은 흘렀어요. 한 회장과 민우는 계속해서 재단 활동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한 회장은 평생 짓밟았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보상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된 삶을 살았죠. 민우의 아버지는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버지를 찾아가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한 회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재단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지요. 어느 날 저녁 한 회장과 민우는 다시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1년 전 처음 대화를 나눴던 그 벤치였죠. 가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우군, 행복한가? 네, 행복해요. 회장님은요? 나도 행복하네. 평생 처음으로.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어요.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한 회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네, 민우군. 내 인생에 와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회장님. 아버지처럼 대해주셔서. 석양 속에서 두 사람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100억을 찢은 그날부터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민우는 손목의 낡은 시계를 바라봤어요. 째깍째깍 시계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재는 시계.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였죠.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했어요. 빈민가 청년과 재벌 회장. 두 사람은 서로를 구했고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됐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것을 찾은 거예요. 폭우 속에서 시작된 인연, 100억을 찢은 청년의 선택,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민우는 돈이 아닌 양심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한 사람의 영혼을 구했고 수천 명의 삶에 희망이 됐습니다. 선행은 이렇게 돌고 돌아 세상을 바꿔나갑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100억과 양심 사이에서, 복수와 용서 사이에서, 탐욕과 나눔 사이에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 한구석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하루에 조용한 위로가 되어드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응원 한 줄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이 조금 더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인생우리였습니다.